오늘은 저희 도시재생대학의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이론편으로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마을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강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손명기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이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손병기입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고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모델입니다. 2017년도 4월에 국토부 인가를 받아서 2018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5월 준공, 그 다음에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모두 다 지금 2020년 8월에 지금 입주를 마치고 이제 막 공동체 살이를 막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뉴스라든지 소식지에 네. 그 이스테이 별내가 입주를 하고의 주민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어색할 거예요. 협동조합과 아파트, 사실 쉽게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네네. 단어거든요. 어떻게 그 아파트를 통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방식, 어떻게 보면 건설사 위주의 어떤 그런 공급자 방식이었다면 좀 더 아파트가 사고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가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거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에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또 네덜란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주택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70% 이상이 사회주택에서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협동조합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저희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정부의 그런 그 정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고, 2016년 10월에 네, 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사장님도 이 사업의 취지를 보고 참여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참여했지만 사전에 이제 1, 2년 동안 사전 작업은 같이 진행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같이 공부한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파트 하면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받으면 입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테이 별내는 분양을 받는 순간 입주 전까지 계속 교육과 함께 그 공동체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아파트하고 협동조합 아파트는 차이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우리가 입주해서 입주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든 지가 2017년 또 이제부터 설립 준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입주 전까지 약 3년 동안에 협동조합이 그 공동체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는 입주해서 그때서 이제 입주민들이 만나고 그때 시작이 된다면, 저희는 이미 3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내년부터 저희 경환동 또 송정동도 이제 건물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1년, 길게 2년 후에는 이제 마을의 멋진 이제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다 완성되기 전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준비를 할까. 그래서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입주도 하기 전에, 같이 모여도 살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경기도 남양주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물론 남양주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제 서울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협동조합 아파트이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의 교육 또 조합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 활동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저희가 그 거점별 소모임을 계속 지원하고 만들도록 소모임 활동을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동구에 하나, 저 강북에 하나, 저 강남에 하나,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 소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경비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같이 이웃으로 살게 될 거군요. 그렇죠. 서로 꿈도 나누게 되고 또 가족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소모임들, 교육들 그런 모임들이 서서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 쪽으로 이제 오는 하나의 그 단계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각각 소모임을 통해서 공간 소위가 만들어지도록 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그 공간 소위원회를 참여하면서 좀 더 내가 살아가야 될 커뮤니티 공간에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같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또 선순환이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스테이 별내라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소모임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동체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7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조합의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 네, 총회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그 활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활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주 전부터 함께 활동을 했던 분들이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은 저도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어떤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뒤에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아마 소모임 정도가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예. 근데 3년 동안 조합원 교육을 하고 다양한 소모임을 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하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를 마친 게 8월 말이고 이제 2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계속 그 소모임을 공지하고 소모임을 모집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카페에서. 그러니까 카페도 가능하고 카페가 아닌 곳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가 요즘 또 스크린 골프는 우리 안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네. 네. 그다음에 축구 동아리는 또 김병지 스쿨에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모임이 동아리죠. 약 40여 개가 지금 네, 2달 만에 40여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지금 계속 소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 전에는 몇 개의 공동체였다가 소모임이었다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입주 전에는 아마 지금 한 15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었지만 그 명동에 있는 커뮤니티 마실이 모델하우스 겸 커뮤니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다면 지금 입주하면서부터는 계속 지금 소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소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플러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 독서 동아리, 뭐 하루 천자, 하루 만보, 뭐 이런 소모임들이 그냥 계속 네,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100개가 아마 올 연말이면 100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공동체를 숫자로만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입주 전에 한 15개의 공동체가 입주를 하고 2달 만에 2개월 만에 40개로 증가했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저는 이제 단순한 이게 동아리가 아니고 이 동아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만나면서 형님 동생이 되고 그렇죠. 네, 언니 오빠가 되고 또 식사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마음도 나누게 되고 하면서 그런 그 동아리들이 계속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관계의 힘이 네, 계속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초창기, 입주 초창기에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과 지금 현재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은 완전히 조금씩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만 봐도 네네. 그 입주 전후가 달라지고 있군요. 네. 와. 아마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놀라움과 함께 그러면 과연 어떠한 소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몇 가지 좀 잘 운영되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마을에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모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 또 워낙 그 화두가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한 2년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의 바리스타 교육을 했어요. 우리 조합원께서 카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동아리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셔서 지금 12명이 동네 카페에 자원봉사 겸 적정 활동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그림책, 아이들, 어른들, 여성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체능 같은 경우도 체육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인라인 교육을 시키는 동아리, 또 목공 동아리, 밴드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밴드가 3군데네요. 그다음에 저희 아파트에 이제 미싱이 있는데 미싱 동아리. 네. 그다음에 11월에 김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텃밭 위원회에서 네, 9월 배추하고 물을 심어서 텃밭 위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벌레 잡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네. 그다음에 댄스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네, 일주일에 2번씩 댄스 동아리. 네, 그다음에 동네 부엌에서는 반찬 교실이 열리고 있고, 또 제가 제일 자랑하는 발효실이 있습니다. 발효실. 그래서 우리 막걸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벌써 작년에 3개월, 올해 6개월 해가지고 소믈리에 상온 2급 자격까지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까지. 네. 그래서 막걸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아마추어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갈등은 이미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약 28명 정도의 갈등 조정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80시간에서 160시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떤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아파트의 다양한 문제들을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뭐 코딩 교육, 네, 또 바느질,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돌봄위원회는 아이들의 그 방과 후, 또 아니면 그 미취학 아동들이 그 이번 코로나 때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으니까 이 돌봄위원회에서 60+하고 같이 아이들을 돌봄을 한다든가,
네, 그런 다양한 지금 소모임들이 곳곳에서 공간과 또 우리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지금 소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첫 번째는 이 소모임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까지 발전해 나간다는 네. 게 좀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요 갈등위원회. 네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 그런 소모임이 있다라는 것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데 막걸리 위원회. 네, 네, 막걸리 오늘 내가 가지고 왔어야 예. 되는데요. 나도 뭐 갖고 오시는 줄 네. 알았는데. 한 잔씩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잔씩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막걸리 위원회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얼마 전에 그 큰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막걸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예전부터 우리 마을에 축제나 그 다음에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실은 막걸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막걸리가 어떻게 보면 주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곳에서 수확한 농수산물로 이 쌀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이 막걸리를 빚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발효의 과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축하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생일이 있거나 잠깐 우리 그 공동체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 막걸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또 제가 또 막걸리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선생님을 초빙했는데 참 좋은 강사 선생님께서 저희 공동체 취지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작년에 3개월, 올해 한 6개월, 그래서 9개월 정도를 저희를 이제 계속 그 수업을 해 주셨는데 매주 한 번씩 빚다 보니까 한 6개월 차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 막걸리를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걸리를 빚어서 입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막걸리를 대접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막걸리가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빚는 사람이 더 동기부여돼서 계속 더 빚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막걸리 맛을 보면서 지금까지 막걸리는 너무나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은 이제 인공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대부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예전에 할머니가 빚어주시던 막걸리 맛이 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 이 광장에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걸리위원회에서 우리 이 경사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또 하객들을 위해서 막걸리를 빚자라고 해서 청실 홍실로 해서 막걸리를 두 단지를 결혼식에 했는데 너무나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막 팔아달라. 네, 그래서 막걸리를 곧 인허가를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는 공동체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주 그 주에 입주한 분들을 모아서 웰컴 파티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그때 조합원 교육도 하고 서로 이웃 간의 인사도 하고 또 이벤트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을 웰컴하기 위해서 빚은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이 또 이렇게 그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업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막걸리가 하나의 이 공동체의 또 이 대화와 관계를 이어주는 또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걸리위원회가 요즘 많이 붐업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막걸리를 주제로 한번 강의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2급, 상원 2급 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의 표정이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주택을 얘기하실 때도 밝아지시는데 네. 막걸리를 얘기하시니까 거의 천상에 온 표정이에요. 네, 사회주택도 더. 알겠습니다. 어쩌면 막걸리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술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 공동체가 서로 더 끈끈해지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는
마치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마을 활동할 때 막걸리 아이템 꼭 한번 해보고 네, 싶은. 꼭, 네, 제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관심 가졌던 건 일자리 부분입니다. 네.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소모임이 어떻게 마을 안에서 적정 일자리를 만들까? 뭐 사실 많은 공동체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마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그거를 지금 이스테이 별내가 실험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주거는 우리 삶의 모든 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 영역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한 어떤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것도 또 필요한 우선 과제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다 보니까 전 세대에 걸친 돌봄과 교육을 플랜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걸친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전 세대에 걸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조합원은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이고 내가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협동조합은 무엇인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끔 하는 교육을 필두로 해서 그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해나가도록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관심 있고 취미적인 걸 넘어서 내가 전문 영역으로 내가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비전을 항상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아리 취미나 이런 것을 빼고는 자기가 관심 분야에서 전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적정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마지막에는 항상 그걸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막걸리 빚어서 취미로 같이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일자리로 비즈니스로 연결을 꼭 시켰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막걸리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주문자 소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적정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갈등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분들도 이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양주 경찰서, 남양주 교육청, 의정부 교육청, 의정부 경찰서에서 갈등 조정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선명하고 이 소모임을 통해서 뭔가 자기 꿈과 비전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것들은 이쪽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플랜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계획한 것은 우리 협동조합은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적정 일자리를 100개를 만드는 것을 1차 골로 해서 지금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제가 카운트해 봤을 때는 약 35개의 일자리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35개라고 하면은 종류의 35가지인가요? 아니요. 일하는 사람들의 현재까지. 35개. 네. 그 일거리 중에 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제 돌봄. 그 돌봄 우리 사실 그 신세대, 그 신혼돼서 이제 아기들 낳은 그 세대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가 되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를 함께 사는 아파트,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도 굉장히 재미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돌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60 플러스 그 분들과 함께 해결했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었나요? 네, 우리 협동조합이 실은 감사하게도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 공동육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그러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하고 육아친화형 아파트, 육아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1년간 같이
사업에도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육아팀은 좀 더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세 이하, 7세 이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각 나이에 맞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3살 이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린이에 맞게, 그 다음에 7세 이하는 좀 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맞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는 남양주시의 돌봄 사업에 참여해서 돌봄 센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까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봄위원회에서 입주 전부터 이 돌봄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를 그냥 시간만 맡아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8시간씩. 그래서 그 자격을 이수한 60 플러스 어르신들이 약 8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두세 분이 더 추가돼서 한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지금 돌봄을, 네, 틈새 돌봄입니다. 틈새 돌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방금 틈새 돌봄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바뀜으로써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네.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사랑을 좀 안아주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돌봄을 할 수 있다면 제 아이들도 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게 돌봄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30, 40대가 특히 육아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네, 그 살림에 많이 지쳐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틈새의 돌봄을 넘어서 우리 육아에 지친 30, 40대의 맞벌이 부부들에게 힐링 캠프를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맡아주고 엄마 아빠들도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좀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야겠네요. 이사 오십시오. 네. 사실 마지막 더 중요한 거는 이 갈등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게 되고 그 부딪힘이 그냥 사그라들듯 아니면 눈녹듯이 해소되지 않고 보통은 불처럼 갈등으로 번져버리거든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게 공동체 내에 있다는 거는 되게 신기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갈등위원회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갈등조정위원회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491세대지만 한 유닛당 3명 정도 하니까 한 1,470명? 네, 대규모고 학교로 치면 약 3개 정도 되고. 과연 이 공동체의 기초를 과연 무엇으로 할까? 하나의 협동조합 플랫폼이 있다면 그 안에 이 가치와 철학을 무엇으로 담아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박종훈 변호사, 하태선 교수, 신호승 이사장이랑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포럼을 했어요.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가 우리 공동체에 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아파트, 회복적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국평화교육훈련원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갈등 조정과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모든 조합원들이 교육을 할 때는 꼭 마지막에는 회복적 정의의 신뢰 서클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전환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주 전에의 어떤 준비였다면 지금은 이제 입주 후의 준비는
우리 협동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층간소음위원회를 갈등조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그것을 공동주택 규정에 그걸 개정을 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을 만든 거죠. 그 기반을 만들었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갈등 조정위원회에 지금 접수를 하면 갈등 조정위원회가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수를 하면 갈등 조정위원회가 그것을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그 위원회가서 결정을 하고 조정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의 문제라면 갈등 조정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말부터 갈등 조정 예방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각 라인별 존중의 약속이라는 그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약속할 것인가를 최종 워크숍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이것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아파트 동별 존중의 약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가 되면 각 동별 아파트 입구에 이걸 딱 해서 우리 아파트의 동은 이것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조합원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뛰는 것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밤 9시 이후에는 우리가 층간소음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자. 어떤 분은 내가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할 때는 미리 그 전날 아래층에 위층에 미리 손님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네, 층간 소음이 나면 먼저 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든가. 그래서 이런 존중의 약속을 지금 11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예방할 거라는 두 개의 측면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근데 전 재미난 거는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된 동의한 안을 만든다는 거, 동별로. 9시 이후에는 안 된다.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아파트 라인별 조합원들이 이제 결정을 이제 정해야겠죠. 서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사항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네. 어쩌면 내가 지켜야 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지켜야 될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네, 어떤 분은 저는 꼭 앞으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장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갈등위원회한테 어떤 권위를 주었길래 주민분들이 그걸 따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면은 갈등위원회의 규칙을 만드는 것 주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하고 따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정서적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살짜리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큰 갈등. 어린이집에서. 큰 갈등이네요. 네. 해결이 안 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한쪽 아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활동이 왕성하고 또 한쪽 아이는 그 너무나 활동적인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이 어른으로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살짜리 아이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5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갈등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른의 갈등으로 왔기 때문에 어른에 맞는 또 갈등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각각의 이 세 군데의 예, 각각의 이 주체들을 그렇죠. 각각의 다 갈등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 조정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그렇죠. 네,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1단계인 5살 아이 2명의 갈등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좀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다 보면은 마을의 주민과 주민 간의 신뢰를 쌓는 건 1 더하기 1을 하는 느낌인데 이 갈등이 생겨서 깨질 때에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게 갈등이 얼마나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 문화에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모 경찰서에 제가 갈등 조정 위원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아래층하고 칼부림 사건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요즘 그 아파트에서 이웃 간의 이제 분쟁은 그만큼 우리 아파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특수 협박과도 같은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아파트 문화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을 투기와 이 부동산을 자산 증식으로만 하는 그런 어떤 이 문화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아파트 문화, 사람이 아파트는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이 이런 이 흉흉한 그렇죠. 그런 소식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사실 일상에서 다반사로 나타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 상처를 받고 뭐 참고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문제를 일단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고민들. 첫 번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동의한 규칙을 만들고 그걸 또 신뢰를 통해 가지고 이행하는 모습. 이런 게 이스트의 별내 이 공동체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어떤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야기를 전환해서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에 캐나다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캐나다. 캐나다에서 아마 사회주택, 저희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캐나다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재밌으셨나요? 네. 캐나다 참 인상 깊었고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가 그 사회주택 국제포럼을 저희 위스테이 별내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 사무총장인 탐 암스트롱하고 크리스, 그 다음에 아티라 세 분이 연사로 왔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때 이제 만나면서 그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중요성, 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뭐 그 국제 포럼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계속 서로 연락하고, 네,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식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비로 14명이 네, 캐나다의 밴쿠버 네, BC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캐나다 갔을 때 어떤 게 가장 우리나라와 차이점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주택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주택 활성화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주택협동조합 연합회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 굉장히 규모도 있고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역할을 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회주택 그다음에 주택협동조합
그다음에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인내자본, 네, 사회자본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둘러보고 많은 분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사실 캐나다만 해도 사회주택, 그다음에 주택을 통한 어떤 공동체가 한 수십 년, 수백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로도 많이 차이가 나죠. 한국에 있는 어떤 사회주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주택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회주택이 본격적으로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약 1,500에서 2,000 유닛 정도를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사회주택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아마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 사업을 아마 경기도에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사회주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캐나다를 바라보는 그래서 캐나다는 이렇게 사회주택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크리스 대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스트에 별내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은 왜 한국에 왔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말 넓어서 캐나다를 넘어서 전 세계의 사회주택을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생각과 하나와 이 사람에게도 그분에게도 이스트의 별내라는 또 한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사회주택의 시도들이 의미 있어서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크리스토 브르잔스키는 캐나다의 벤시티의 아주 중요한 임원 출신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금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협 또 사회적 금융에 헌신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만난 지 벌써 3년째 되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동양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 부까지 다 누리고 있음에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는 아주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2019년도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니네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협동조합이 491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주택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꼭 내년에 입주하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리고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규모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없다.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2020년 그 입주식을 좀 성대하게 크게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취소되고 했는데 크리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가족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의 이 위스테이 별내는 내가 꼭 가서 봐야 된다. 축하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오셨어요. 한국에. 네.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 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위스테이 별내의 모습을 보면서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질 만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택도 그럴 것이고 도시재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 시설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잠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동안 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도시재생 사업에는 주민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죠. 이스트의 별내도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주민들이 있겠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 하는 운영 임원 이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운영 이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셨고 주민들의 이렇게 강력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리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을 그리는 어떤 사회의 위치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상이었다면 공동체적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얼마나 수평적 리더십과 신뢰의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지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저희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모든 의사결정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면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의결하게 돼 있지만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의 또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설립 준비부터 다양한 계층의 이사회 임원진 리더그룹 또 두 번째는 외부에서 사회에서 어떤 그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 조합에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한 분들을 리더그룹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조합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다수결이 가장 빠르고 하지만 공동체에 가장 또 어려움을 주는 게 다수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9대 51이 통과는 됐지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이고 끊임없는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 결정을 보류하고 좀 더 공청회라든가 좀 더 설명의 자리를 갖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의사결정의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만장일치로 기다리면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첫째,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사라고 한다면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얼마나 헌신하였고 그분이 얼마나 이 협동조합에 애착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얼마나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리더그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그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오픈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저는 갈등을 예방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네, 갈등을 없앨 수 없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전시키다 보면 그런 갈등들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이사회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만장일치, 그러니까 설득해서 동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다림이 지금과 같은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꼭 이건 질문해야 되겠다.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일자리가 찾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그 주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주거의 영역은 굉장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네. 단순하게 집 문제만 해결해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을 어떻게 문제 해결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문 영역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 조합의 정체성과 가치 철학에 준비되어 있어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6시간씩 모든 조합원들은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고 있는 공동체의 상을 위스테이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상이 똑같은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각각의 그리고 있는 공동체, 각각의 그리고 있는 상을 각자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이게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직접 교육을 했는데 36번을 제가 교육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단순하게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소모임과 동아리를 계속 지원해줬어요. 거점별, 그 다음에 아젠다별, 필요한 돌봄위원회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저희가 작동된 게 한 15개 이상 작동되었습니다. 입주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단순한 동아리, 단순한 취미 동아리를 넘어서서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모두 마지막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이다라고 하면 공동육아 팀들이 교육을 받고 공동육아 소모임을 통해서 매달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탐방도 다니면서 그럼 우리 미스데이 별내의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면서 그 공동육아 팀이 이번에 돌봄센터를 남양주시로부터 입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명이 돌봄센터에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내가 이 가치 철학에 동의가 됐어. 내가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여기 공동육아가 있습니다. 공동육아에 가서 소모임을 2년 동안 하다면서 우리 꿈과 비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쪽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 돌봄을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로 확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대가 아니라 위스테이 별내에서 1, 2년 동안 계속 그 돌봄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역량이 쌓이고 사람도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단지로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틈새 돌봄, 시니어 돌봄, 네, 방과후 돌봄, 네, 등교 돌봄.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그 비전 작업은 지금 그건 어떻게 비전이 아니라 이미 남양주로부터 사업을 위탁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걸리 발효실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빚었던 것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저 발효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내가 막걸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는 나는 여기서 청국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를 불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막걸리를 막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빚고 벌써 한 9개월 정도 막걸리를 빚다 보니까 막걸리가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막걸리가 다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아우 가져오시죠.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9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있어도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팔어. 우리 손님 올 때 좀. 그래서 지금 발효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은 안 되고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 막걸리 스토리를 입혀서 남해안주에 특수화되어 있는 것을 한다면 여기서도 적정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유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돌봄, 나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고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내가 돌봄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돌봄 40시간 교육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플러스는 주로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분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한 멤버가 48명 정도 돼요. 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아이 돌봄에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를 단순하게 가서 시간 내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기준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40시간 교육을 하고 11팀이 지금 그 코로나 때 틈새 돌봄 그분들이 다 지금 해주고. 그 중에 남자분이 몇 남자가 의외로 지금 한 3명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살이, 삶의 살이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일자리로 연결시켜서, 그리고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페가 좀 큽니다. 동네 카페가 한 1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 4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12분이 동네 카페에서 지금 적정 일자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일단 뭐 입주 기간이 이제 한 2달 정도가 네. 안 돼서 좀 잘 모르겠지만 그 협동조 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입주를 한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입주한 사람들의 약간 이제 그 만족도가 벌써 좀 이게 있나요? 이게 3년 동안 준비해서 입주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일단 여기 협동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민들 의지로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주변에 일단 지금 주변 동네에서 바라보는 이 단지를 보는 시각들이 좀 이게 폼이 좀 좋은, 방이 좋은지, 아니면 저 아파트는 뭔데 왜 저 사람들끼리 막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좀 있는지, 그리고 뭐 아까 갈등도 있지만 뭐 아까 내부적인 갈등은 해결하시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그런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외부의 갈등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 일단 여기도 이제 뭐 친구 택지 안에서 이제 여러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긴 한데, 다른 데도 보면은 뭐 아파트 뭐 브랜드나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주거의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또 좋은 단지, 뭐 나쁜 단지, 약간 이제 뭐 차별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진짜 그 옆에 단지 사람들이 뭐 통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동네도 있고, 또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단지들과의 이렇게 뭐 주민들 간에 서로 이제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일상이라고만 하는 게 좀 많은데, 혹시 그런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외부에서 바라보는 네. 네, 그거는 아마 2번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제가 생각할 때 입주 전과 그 다음에 7월, 8월 달에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하자 보수도 있고, 아직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아파트 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또 협동조합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굉장히 좀 7, 8월 달에 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첫째는 만족도를 1부터 10으로 치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가 좌우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첫째는 살기가 좋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아파트에서 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의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돌봄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좋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시설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동네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관계가 별로 없이 살다가 이웃 간에 인사를 하고 엄마들끼리 모임이 만들어지고 소모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웃 간의 이 친밀함이 높아지면서 아마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하나의 그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주변 동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는 원래 사무실이 여기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8년도에 여기 남양주 별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국이, 사무실이. 그래서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동체 지원센터로부터 별내 평화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을하고 같이 활동 전개를 펼치면서 지금은 11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 입주자 대표 회장들하고 그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마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위스테이 별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그 별내동이 많이 공동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그 4호선 유치선이 우리 식송마을로 들어와요. 옆 마을로. 그래서 그 옆 마을에서도 우리 별내 평화마을로 연락이 와서 마을 단위에서 같이 한번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밤에 긴급 회의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주변에서는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던데 뭔가 좀 복잡하고 시끄럽다. 예. 그 코로나 때 뭐 아파트에서 결혼식도 하죠. 베란다 콘서트도 있죠. 잠깐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이 정도인데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의 매일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활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로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는 어떤 아무래도 이제 소음 문제도 있고 코로나인데 왜 저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네. 하지만 또 이 위스테이 별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앞으로 협동조합 아파트의 모델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탐방을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서너 번씩 저건 라운딩 투어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셔서 굉장히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께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만들어진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컸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위스테이 별내가 좋은 해답들을 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소모임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며, 그리고 막걸리 같은 어떤 재미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손명기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